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유튜브 채널 KBS 일라디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인의 눈으로 여의도 국회의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싸. 오늘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회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어요. 하루 종일이죠. 예, 언론중재법이 제일 큰 쟁점이었고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4차례나 이어졌다가 결국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는데요. 이런 일련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두 분 한 말씀씩 듣고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언론하고 여론하고 싸우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 이걸 개혁을 하겠다고 지금 그러는 건데 네. 이 지금 개혁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아주 오래된 숙제를 지금 안고 있는 거죠. 또 한쪽에서는 이게 개혁이냐 하고 지금 여론이 나쁜 거고. 네. 하여튼 언론하고 여론하고 싸운다는 것이 아무리 권력이고 힘이고 그래도 쉽지 않다는 걸 이번에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신환 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게 개혁이냐라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네. 사실 언론의 독립 중립성을 확보하는 과거 민주당이 야당일 때 제안했던 방송법 개정안은 말 바꿔서 통과시키지 않고 지금 어떻게 보면 언론을 재갈 물리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언론중재법은 저렇게 강행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이냐. 특히 이 시민단체, 언론단체 또 정의당, 국민의당 모든 야당들이 다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네. 이런 절차적 정당성을 갖지 못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이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통과시킬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정치적 역풍에 대한 부분들은 온전히 민주당이 감당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합의 처리할 여지가 없는 것인가? 합의 처리할 여지가 없으면 이렇게까지 협상할 일은 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여기까지 와서 합의 처리는 안 될 거고요. 합의 처리가 안 돼요? 할 거냐 말 거냐의 결정인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그것도 8월은 틀렸고 9월에 또 그 이후에 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그걸 봐야죠. 네, 이게 점점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민주당의 부담은 점점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부담이 드는데요. 엄청 커지고 네. 있습니다. 먼저 신 의원님이 통과시키라고 할 때 빨리 통과시켰어야 됐을 텐데 뒤로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아니 통과시키지 말라면서요. 그러니까 신 의원님이 지난번 방송에서 빨리 통과시키라고. 하려면 빨리 하고 이렇게 질질 끌어주면 못하는 거죠. 근데 본회의 열리면 지금 최대 얘기 말고도 국민의힘 윤인숙 의원 사직안 처리 문제 이 본회의 상정할 거냐 말 거냐 이거 관심 사안 아니었습니까? 이게 상정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일단은 여야 원내대표단이 의안 상정을 합의를 해야 되는데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그게 일단 부담스럽고요. 이 고비를 혹시 넘겨서 여야가 합의 상정을 하기로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장이 또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박병석 의장이 자기 손에다가 피를 묻히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박 의장이 자기 스타일을 바꿔서 그래 갑시다라고 했다 칩시다. 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야당 의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인데 찬성하겠어요?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이제 국민의힘 네. 내부에서도 처음에 윤희숙 의원이 이제 사퇴 기자회견을 했을 때 네. 상당히 이제 놀라움도 있었고요. 그걸 좀 만류하는 그런 기류가 있었는데 윤희숙 의원의 뜻이 너무 완강하고 또 오히려 반대로 지금 민주당이 지금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정치적 부담을 갖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 토론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12명을
뭐 탈당 권고했지만 실질적인 탈당이 아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오히려 그것이 불똥이 튀어서 책임론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거꾸로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이 지금 그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이상한 입장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저희 쪽에서는 윤희숙 의원의 개인의 어떤 정치적 의사 표시를 존중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건 신경민주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건 좀 생각이고 야당 의원들도 별로 찬성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당은 여당대로 물론 금방 말씀드린 그런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윤 의원이 처음에 기자회견을 했을 때 그 당당함과 기세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버지의 그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윤 의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두 번째 회견에서 하면서 이건 수사를 받아서 네. 진실을 규명한 이후에 가더라도 가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의원직 사퇴가 지금으로서는 메인 그 주제가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주제는 그 부동산에 관련된 진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걸로 이렇게 관심이 그쪽으로 가고 윤 의원이 그 사퇴하는 걸로 해결될 문제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또 김두관 의원 같은 이는 KDI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KDI에는 아시다시피 연구기능과 대학원 기능 이외에 공적 투자를 연구하는 그 판단을 내리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두관 의원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부동산 문제를 클리어하자.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 뭐 지금 윤희숙 의원이 스스로가 2차 기자회견에서 자기 스스로를 공수처에 고발하고 안 되면 합수본에 고발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신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특혜받고 싶지 않다.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고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주변에서 그것을 다른 정치적 의도를 통해서 지금 그걸 가로막고 있는 그런 게 됐어요. 그리고 네. 어찌됐건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됐지만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한 것이고 과거 이제 지금 국회법 135조에 의해서 본회의 표결로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독재 정권의 방패로 무기 삼아서 우리가 그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의 의사와 굉장히 상충되는 지금의 상황들하고는 전혀 이것이 연결될 소지는 없다라고 보고요. 다만 민주당이 지금 저렇게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정치적 부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도 수사를 통해서 밝히겠다고 한 건데 의원직을 내려놓고 정리하고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저런 식으로 붕 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미 방을 빼가지고 모든 짐을 다 방 뺐습니까? 방을 빼겠다고 지금 오늘 지금 뭐 본인이 기자들이 앞에 의원실 앞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다는데 본인 방 빼는 모습 입장을 보려고. 다 표시하고 지금 방을 빼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세비도 반납하겠다 그러고 이제 저렇게까지 강하게 피력했는데 의원실도 안 빼고 뭐 계속 세비를 받아내고 있다면 예. 그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예. 참 전에 볼 수 없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느냐. 근데 나 국회의원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사직안을 안 받아주는 것도 참 희한한 모양새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고발한다고 하고 내가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도 없는 건데 사실은요. 국회의원 관련돼 있는 부동산 의혹이 제기됐으면 합수단에서 뭐 수사하고 조사하든가 하고 그다음에 법적인 절차에 따라 넘기면 되는데 갑자기 사퇴안을 꺼내들고 난 다음에 일종의 이제 정치 공방이 된 측면도 있고요. 국회의원 그만두긴 참 어려워요. 네, 그거 자체가 굉장히 막중한 그거 자체가 책임. 그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회의원 그만둔다는 건 당선되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네, 왜 오신환 의원님 웃으세요? 아니 뭐 근데 본인의 의사가 중요한 부분이죠. 과거에 이제 민주당이 또 다른 이제 의원들이 사퇴하겠다고 사실상 국민들한테 쇼를 하고 사퇴가 안 된 부분들이 여러 번 있었죠. 네. 이제 민주당 민병두 전 의원도 그랬고 이게 결국에는 어떤 뭐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도
자책감에 의해서 사퇴를 하겠다고 했지만 네. 지금과 같은 그런 절차 속에서 시간이 지나고 유야무야 됐는데 이 윤희숙 의원의 건은 본인의 의지가 지금 워낙 강하고 예. 예, 그 쉽게 물러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 이러나 저러나 수사를 통해서 어쨌든 밝혀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하여튼 향후에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정치적 부담은 분명히 있을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뭐 9월 정기국회 이거 뭐 상황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좀 보긴 봐야 되겠네요. 네. 계속 시간을 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인싸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윤희숙 의원과 관련돼 있는 사퇴 문제가 이게 부동산 쟁점을 좀 흐리고 있다 이런 지적과 함께 또 하나의 논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여야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어떤 정치적 부담감을 오히려 더 키운 측면이 있다. 지금 당장 대선 주자들 부동산 문제 검증하자 이런 소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건 뭐 법적으로는 아무 뭐 규정을 할 수 있는 지금 근거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각 당이 알아서 무슨 후보 검증위원회를 두어서 부동산을 한번 보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것은 없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오늘 지금 원희룡 전 지사가 네. 뭐 내 것 다 보여줄게 그러면서 지금 서류를 흔들었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면 여야를 막론하고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지금 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다시 국민권익위에 조사 의뢰할 수도 없잖아요. 네. 뭐 그럴 필요도 없는 네. 거죠. 그리고 권익위 자체가 이 개인 사인의 경우는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다만 이것이 왜 부동산 문제가 이 대선 후보들까지 불똥이 튀고 네. 국회의원들이 전수조사하게끔 됐는지 이 사유를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LH 땅 투기 문제가 나오고 이것이 국민적인 공분을 사는데 있어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서 상당히 큰 이슈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게 부동산의 재산 취득 과정 또 투기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높은 도덕성을 국민들이 요구하게 됐고 네. 그것에 대한 검증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온 것이거든요. 네. 여야가 국회의원들이 모두가 전수조사까지 온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지금 신 의원님 말씀처럼 대선 주자들이 이것을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더군다나 한 후보는 지금 모든 걸 다 공개해서 깠고 네. 더군다나 지금 뭐 대다수의 지금 대선 주자들이 다 동의하고 오히려 가족들 것까지 다 공개하자 이러는 마당에 예, 그것을 하고 거부하는 후보일 경우는 굉장히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오히려 의혹이 중폭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발생되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것은 뭐 저희 유승민 후보는 뭐 당연히 그것을 찬성하는 입장을 지금 냈고요. 네. 예, 그래서 뭐 대선 주자 모두가 이것을 검증의 대상으로 놓고 그 방식을 한번 논의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네. 뭐 신경민전에 저기 윤희숙 의원 경우에 보면 이제 직계 존속까지 되니까요. 네. 직계 존비속을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당의 기구 내지는 별도의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별도의 기구가 공적인 기구가 떠가지고 후보가 지금 몇 명입니까? 저기 야당이 12명, 국민의힘 12, 민주당이 6. 민주당이 6이니까 18명이잖아요. 예. 18명의 직계 가족과 존비속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렇게 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권익위원회는 이 권한이 없습니다. 그중에는 국회의원도 있지만 그냥 사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또 안 되고 그래서 이건 하여튼 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대선주자가 이렇게 부동산 문제에 대한 공개하라고 압박을 받게 되면 스스로 공개하는 거 외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뭔가 정보를 얻어서 의혹 제기를 상대 후보에서 하거나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현실적으로 제도상 그럴 수밖에 없죠. 오늘 원희룡 후보가 본인의 재산 공개를 10년치를 다 한 것처럼 각자 개인이 하든지 아까 신 의원님 말씀처럼 별도의 공적 기구를 띄워서 그것을 다 합의에 의해서 뭔가 만들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죠. 근데 원 전 지사는
그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본인이 뭐 나름의 그것도 정치적인 어쨌든 자기는 뭐 투명하고 깨끗하다, 깨끗한 거다. 예, 당당하다 이런 것을 보이는 거겠죠. 예. 당내 대선 그 경선 내용을 과정에. 10년치를 저도 들여다보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존재감을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아무래도 컷오프 전략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국민의힘 대선 경선 얘기 좀 나왔으니까요. 이 후보들 사이에서 경선 룰, 이게 지금 역선택 방지 조항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두고 지금 이해관계가 좀 엇갈리더라고요. 네. 뭐 유승민 의원이나 홍준표 뭐 후보, 유승민 전 의원이나 홍준표 의원 지금 두 후보는 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으려고 하느냐, 뭐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 같고, 다른 후보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원희룡 전 지사도 그렇지만 방지 조항 넣어야 된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거든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것 때문에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겁니까? 지금 이번 대선 경선에서만 있는 독특한 이유인데요. 사실상 소위 굴러온 돌, 윤석열, 최재형 후보의 경우가 반대로 국민의힘 당내 지지율이 높아요. 네. 예, 오히려 이 당 안에 있었던 유승민, 홍준표 후보는 상대적으로 전체 여론조사를 했을 때 높게 나오고, 네. 이게 서로 이제 룰에 대한 유불리인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지난 경준위와 최고위에서 추인을 한 역선택 방지 조항은 무의미하고 넣지 않는다라고 한 그 원칙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당에서 한 번도 대선 경선에서 이런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은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뒤집으려면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후보들이 다 동의를 해야만 가능한 것인데, 이것이 어느 한쪽에 유리한 측면에서 이미 그 수치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뒤집는다면 저는 이 당이 결국엔 파국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다. 네. 경선이.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신중한 문제일 수밖에 없고요. 기본적으로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역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적인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직적이고 아예 의도를 갖고 역선택을 한다면 어느 바보가 국민의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고 역선택을 하겠습니까? 네. 국민의힘 지지자 아닌 무당층이라고 하고 역선택을 하겠죠,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 역선택 문제가 온 국민의 여론을 이렇게 지금 다 떠들고 있는데, 만약에 역선택을 실제 한다면은 누가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하고 역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일어나지 않을 일, 그리고 전국에서 1000샘플하는 여론조사에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조직적으로 역선택을 해서 어떤 경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지만 지금 유승민이나 홍준표를 찍는 것은 그만큼 윤석열 후보나 최재형 후보보다 본선에서의 경쟁력, 비호감도가 오히려 낮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판정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죠. 네. 내일부터 민주당 충청 지역 이 경선 지역 투표가 이제 시작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충청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경선 레이스가 9월 4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충청 지역에 9월 4일하고 5일 날 나옵니다. 그 지금 권리당원 투표하고 대의원 투표. 네. 그거는 각 지역별 그 순회 경선을 할 때마다 공개가 되고 주말마다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가장 큰 관심사는 압도적 1위가 나올 수 있느냐, 뭐 일종의 과반이 나오느냐, 이재명 뭐 지사와 관련해서 또 이낙연 전 대표가 확실히 뭔가 격차를 좁혀서 뭔가 초반 바람을 만드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충청 지역 여론조사가 이제 그쪽에 그 지방 신문들, 방송들 위주로 나온 것들을 보면은요, 그게 이제 서울에는 별로 보도가 많이 되질 않았는데, 뭐 누구를 압도적으로 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현재 충청 지역의 여론 추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민주당이 처음으로 충청 지역부터 하거든요. 네. 그 전에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해서 호남을 이렇게 쭉 올라서 이렇게 팔도 17개 시도를 돌았는데, 이번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거 가지고 한참 설왕설래 있었는데, 뭐 룰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더 이상 논란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1차 슈퍼위크가 추석 전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호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호남에서
큰 흐름은 결정이 될 거다. 그 두 개가 큰 이벤트가 될 거고 충청 지역은 지역의 특성상 누구에게 몰표를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죠. 2차 슈퍼위크라고 불리는 그 결과가 나오는 게 제일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슈퍼위크가 1차에 그 선거인단 모집을 했는데 그게 이제 70만 정도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큰 숫자죠. 근데 지금 한 180만 2차까지 해서 됐고 지금 3차 모집 중입니다. 그래서 3차까지 하면 200만 정도가 될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 200만의 200만 중에서 이제 다 투표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200만의 투표율과 향방도 중요하고요. 지금 권리당원 80만 권리당원의 향배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80만 권리당원은 투표율이 높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충성도가 네. 높아서 투표율을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권리당원과 선거인단이 어디로 가 물론 거기에 이제 대의원이 있는데 대의원은 거의 다 투표하고요. 대의원, 권리당원, 선거인단 이렇게 세 개의 그 축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라는 것이 향배를 결정을 하는데 결국은 1차 슈퍼위크 그리고 호남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말에 있을 충청의 향방 뭐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죠.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객관적으로 지켜보시는 입장에서 민주당 경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저희 입장에서도 9월 15일 날 이제 12명의 후보들 중에 8명으로 컷오프 되거든요. 네. 거기에 나오는 이제 순위나 그 간격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의미를 갖듯이 1차에서 충청권에서 소위 명락대전 이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와의 격차 이것이 어느 정도 추격이 가능한지 결선 투표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저는 또다시 이제 출렁일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상당히 이제 1차 컷오프 이후에 다시 이렇게 갭이 벌어지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9월 4일 5일 날 충청권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들이 네. 아무래도 조직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낙연 후보가 어느 정도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느냐 이것이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본경선 뭐 큰 이제 일정에 대해서는 쭉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 사이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아무도 사실 예측하기가 좀 그렇죠. 쉽지 않은 상황일 네. 것 같은데요. 근데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연대설 계속 나오는 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건 이제 뭐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두 후보가 연대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느냐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선거인단을 모집을 할 때 그게 어느 쪽 선거인단으로 모집이 되건 간에 두 사람이 합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희망이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정치적 성향을 알고 그러는데요. 정세균 후보가 과연 단일화에 동의를 할까?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정세균 후보는 끝까지 간다라는 것을 지금도 고집을 하고 출창 얘기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봅니다. 결선 투표까지 가도요? 그렇죠. 그건 이제 투표가 하여튼 마무리될 때까지 단일화는 네. 없다고 공언을 하고 지금 다니고 있기 때문에 네. 두 사람의 단일화 그건 저는 좀 가능성을 높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언론이 오히려 만들거나 구도를 만들어서 지금 자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나머지 후보 추미애 후보는 사실은 뭐 이재명 후보를 거의 TV 토론에서 보면은 응원단장이에요. 그리고 김두관 후보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떤 때는 또 이재명 후보를 비판을 세게 하고 그래서 네. 모두까기를 하고요. 박용진 후보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지금까지 모두까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후보들이 끝까지 가서 결국은 투표를 결과를 받아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죠. 그러면은요.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무래도 이렇게 이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기대치에 대한 재미라고 네. 보면
뭐 단일화도 좋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결선 투표 이런 어떤 반전의 드라마가 있어야 흥미가 진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아니, 생각을 근데 이건 남 얘기가 아니에요. 네. 국민의힘도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국민의힘도 그러면 그렇게 합종연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뭐 지금으로서 이제 시작이니까요. 예.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져야만 거기서 생기는 어떤 흥미와 네.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네. 무난한 후보 무난하게 선택해서 하게 되면 무난하게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런 위기감 속에서 이 경선이 치러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차 컷오프 8명, 2차 컷오프 4명 이렇게 네. 가잖아요. 네. 그 사이에 서로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이 혹시 나타날 가능성? 뭐 그것도 뭐 예측할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뭐 예견하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저희는 이제 결선 투표 제도가 없는데 네. 사실상 선관위가 이제 룰을 만약에 만든다면 그 부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측 가능을 뛰어넘는 그런 경선이 돼야만 오히려 본선에서의 확장력이라 경쟁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면 뭐 지금 선관위에서 다시 경선룰을 만지기 시작하면 또 시끄럽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하여튼 대선 경선이라는 게 이렇게 참 권력 싸움이 치열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의도 인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부터 모레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사이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